66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유아부터 시작하는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 저자, 샤론 코치 이미애, 김희덕, 윤기은. 출판일, 2022년 3월 1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자녀 교육을 위한 입시 전략을 알자. 책 소개. 입시 레이스의 출발선에 선 유초등맘을 위한 엄마표 입시 전략. 대한민국 에듀맘들의 멘토 샤론 코치 이미애와 교육특구 스타 강사들의 만남으로 아이 공부에 신경 좀 쓴다는 엄마들 사이에서 다른 학부모에겐 절대 비밀로 하고 혼자만 듣고 싶은 강의로 유명한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클래스.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알고 나면 릴레이 수강을 하게 되는 전국의 학부모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수십 개의 강의를 선보였다. 식지 않는 인기의 비결은 다양한 주제를 최신의 내용으로 최고의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탄탄 엄마표 입시는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클래스 대표 강의로 만든 첫 번째 책이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과목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유초등맘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교육 정보를 담았다. 책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1에서 2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대입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답한다. 유초등 시기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게 맞다. 단,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것이다. 입시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이다. 그리고 유초등 시기는 입시 레이스의 출발선에 서서 준비운동을 할 때이다. 이때 엄마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이제껏 엄마표 영어, 수학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보자. 이제는 엄마표 입시다. 저자 소개. 저자 샤론 코치 이미애, 교육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교육 전문가. 샤론 코치 연구소 대표이자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교수로 교육특구 대치동에서 두 자녀를 키웠다. 아들은 카네기 멜론 출신의 로봇공학자, 딸은 수능 만점 출신으로 공직에 몸담고 있다. 30년이 넘는 생생한 자녀 교육 경험과 입시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결합해 많은 학부모에게 사이다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 교육, 입시, 진로는 물론이고 엄마의 일과 행복까지 엄마의 인생 전 과정을 코칭하고 있다. 저자 김희덕, 영어교육가. 25년 이상 경력의 영어 교육 전문가. 언어학, 영어학, 영어교수법 등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학원 라이크 영어의 원장으로 전국 최다 국제학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재들을 모아 영어로 토론 및 에세이 수업을 진행하는 바칼로레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클래스의 인기 강의 라이크 영어와 에듀파파라는 이름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의 학부모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저자 윤기은, 수학교육가. 15년 이상 경력의 수학교육 전문가 수학과학사와 수학교육학 석사를 전공하였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서울 속의 중학교에서 재직하였다. 서울 3대 교육특구 대치, 서초, 송파에서 상위권 학생 대상으로 강의했으며 현재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 수학작가를 운영하고 있다. 실크수학은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클래스에서 대표 수학 강의로 수년째 수많은 학부모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는 글. 샤론 코치 연구소 명품 온라인 강의가 기초 탄탄 엄마표 입시로 탄생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온라인 교육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어 가정은 학교가 되었고 컴퓨터는 교사가 되었고 학부모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생한 일이라 교육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둥대었으며 갈 길을 잃은 학생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거라고 믿었던 학부모들은 자녀의 24시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했나? 똑바로 30분도 앉아있지 못하니 공부는 엉터리로 했겠구나. 아니, 이 학교는 온종일 EBS만 틀어주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를 안 하시나? 다른 학교에서는 쌍방향 줌수업을 한다고 하던데. 코로나19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명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지혜롭고 발빠른 엄마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숙지했고 과목별 학습법을 익혀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상급 학교 입학 요강을 분석해서 입시를 대비했습니다. 학교에 못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학년은 올라갈 테고 입시는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열정의 한복판에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강의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샤론 코치 연구소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19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 난다라는 모토 아래 엄마표 학습을 돕는 전문가 꿀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치동을 비롯한 교육특구의 명강사들이 학부모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크릿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 수업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지나친 사교육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전국의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강하는 등 좋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샤론 코치의 상위 1% 행복사전, 김희덕 원장의 라이크 영어, 윤기은 원장의 실크 수학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영어는 라이크처럼, 수학은 실크처럼, 입시는 샤론 코치와 함께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대치동, 대구 수성구 등 교육특구에서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와 친절한 교수법은 팬덤을 형성하여 샤론 코치 행복사전 시리즈는 10개 강의, 라이크 영어 시리즈는 8개 강의, 실크 수학 시리즈도 8개 강의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초 탄탄 엄마표 입시 는 명품 강의로 인정받은 샤론 코치 행복사전, 라이크 영어, 실크 수학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영어와 수학은 물론이고 교육과 입시의 해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부디 웃음이 가득한 가정에서 행복한 에듀맘 시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유아, 초등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세 사람의 귀한 선물입니다. 유초등맘이 대입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필자는 유아맘이나 초등맘에게 계속해서 대입을 알려준다. 명문대 입학 요강도 분석하고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은 살짝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코치님, 우리 아이는 아직 유아인데 벌써 대입을 알아야 하나요? 너무 어리지 않을까요? 코치님, 어차피 입시는 또 변할 텐데 미리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전 아이에게 본인이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반드시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유초등맘에게 대입은 너무 먼 얘기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고 입시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별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요즘 같은 다양성의 시대의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도 다 대학을 중퇴했다고 그러니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말이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명문 사립대학교인 리드칼리지를 중퇴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했다. 이 부분에서 난 강조하며 말한다. 중퇴해도 좋으니 입학은 해보자고 말이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다만 본인의 사업을 위해 대학 졸업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다. 그들에겐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보다 당장 구상하고 실현할 신지식, 신기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컴퓨터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컴퓨터과학과의 전신인 응용수학 Applied Math을 전공하고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을 위해 하버드를 중퇴하게 된다. 그러나 빌 게이츠처럼 대학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힘은 아직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문대 졸업장은 훈장과도 같다. 학력과 학벌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지적 능력, 수행 능력, 인맥 등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유능한 투자자일수록 사람 하나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풀푸에 들어있는가를 살핀다.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우수한 인재들과 연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큰 명문대 출신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쪽이 훨씬 안정적이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다고 사교육을 시키고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보다 트랙터 한 대를 사주는 게 아이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내 아이는 명문 학교 보내야지. 대접받고 살게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 점을 사교육업체가 놓칠 리 없다. 최근 들어 대입 전문 업체들은 유아 초등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런칭한 초등 인터넷 강의 인강 브랜드 엘리하이, 이투스 교육의 자회사인 담비교육에서 만든 윙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44만 7,669명이다. 2000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86만 8,366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진출도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고민에 빠졌던 대입 전문 업체들이 유초등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유초등 시장은 여러모로 대입 업체들에게 매력적이다.
당장 성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중고등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하다. 몸값이 비싼 스타 강사에 대한 의존도도 낮은 편이다. 유초등은 학습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라 학부모의 교육 열의와 투자 의지가 가장 높은 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대입까지 쭉 함께 할 수 있는 장기 이용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아닌가. 이름 있는 대형 대입 업체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플랜이나 로드맵을 제시하며 초등 인강 시장을 공략할 때 일선의 학원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SKY반, 의대반이 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된 지도 꽤 됐다. 이런 상황이니 유초등맘의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언제부터 사교육을 시작해야 하나, 무엇부터 해야 하나, 벌써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초등 시기부터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게 맞다. 단,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것이다. 입시는 긴 호흡으로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을 단거리 경주처럼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달리는 선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커녕 완주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체력 안배다. 초반에는 체력을 아껴야 한다. 그래야 경기의 결과를 결정지을 마지막 고비에서 제대로 스퍼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벌써부터 힘을 빼서는 안 된다.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는 아이 대신 엄마가 앞에서 달리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엄마가 대입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자신도 잘 모르는 길을 달리면서 아이를 인도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들이 자꾸 팔랑귀가 되고 갈피를 못 잡는 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내가 잘 모르면 불안하게 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을 가린 채 상자 속에 손을 집어넣고 만져보아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히는 게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에 쉽사리 손을 넣지 못한다. 그런 게임의 웃음 포인트는 속에 든 것이 고무장갑처럼 평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보이는 멋쩍고 허탈한 반응이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도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알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대입도 마찬가지다. 알면 불안하지 않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대입까지 가는 길이 너무 아득해 보인다면 대입에서 시작해 지금 아이가 있는 위치로 되짚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미로에서 길을 찾을 때 보통은 입구에서 시작해 출구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미로가 너무 복잡하여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출구에서 시작해 방향을 거꾸로 더듬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길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진학 로드맵에 적용하는데 일명 거꾸로 로드맵이라고 한다. 엄마가 대입을 공부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시키는 최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해진다는 점이다. 이리저리 학원에 쫓겨 다니는 대신 엄마와 웃고 떠들고 뒹굴며 추억을 쌓으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이때의 기억은 아이들이 나중에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밖에도 엄마가 입시를 알면 좋은 점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엄마는 대입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답은 입학 요강에 있다. 인터넷에서 각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입 용어는 유초등맘에게 무척 낯설다. 그렇지만 자꾸 보다 보면 알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일단 프린트를 해서 보는 것이 좋다. 컴퓨터 모니터로 쓱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핸드폰 화면으로는 더 힘들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확대해봤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해는 더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입학 요강도 구분되어 있다. 수시 입학 요강을 프린트해서 차분하게 읽어보면 감이 잡힌다. 어떤 학과가 있고, 모집 인원은 몇 명이고,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보통 자료실에 입학 서류 양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추천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미리 알면 대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다. UA에 들어가면 이만기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메가스터디 남윤곤 소장님의 강의도 추천한다. 비전문가의 교육 유튜브보다 이런 채널이 훨씬 더 제대로 가르쳐준다.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다. 입시는 아는 만큼 보이고 자녀의 나이만큼 보인다. 이렇듯 엄마가 대입을 공부하면 사교육의 현란한 말솜씨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대입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공부인지 안 해도 되는 공부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엄마들은 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 입학 요강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엄마를 대신해 이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 드라마 SKY 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같은 입시 코디네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 전문가에게 아이들을 맡겨 관리하면 성적을 올릴 수도 있다. 드라마에 이런 직업이 나올 정도면 이미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돈과 시간을 똑같이 넣어도 결과가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교실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성적은 나뉜다. 드라마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건강관리, 멘털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드라마일 뿐 실제로는 최상류층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내 자식의 미래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겠는가. 그것은 엄마다. 어떤 대단한 선생님이나 컨설턴트도 엄마만큼 아이의 일에 진심일 수는 없다. 직업으로 하는 것과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엄마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 점에서 엄마의 진정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엄마의 전문성은 길러져야 한다. 엄마가 입시를 공부해서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녀 교육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우등생 532 법칙.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 못해요. 이런 걱정을 하는 엄마들이 덜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머리, 즉 지능은 생각보다 공부에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등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그중 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다. 나머지는 학습 환경이 3아이의 기질이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말해서 우등생 532 법칙이다. 그 이유를 한 가지씩 살펴보자. 지능은 암기력, 정보의 처리 속도, 어휘력, 연산력, 공간 지각력, 논리력, 추리력 등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능이 높으면 학습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리한 조건일 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루이스 터머는 사람들의 지능 지수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는 개인의 성공에 IQ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1921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미국의 초중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 검사에서 IQ 140이 넘는 영재 1,500명을 선발해 그들의 인생을 추적 기록한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뜻밖에도 수많은 영재들 중 이른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직업을 갖고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다. 반면 영재로 선발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다. 이에 터머는 IQ와 성취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능 지수의 평균값은 100이다. 대체로 85에서 115 사이에 속하면 평균적인 범위에 있다고 본다. 일단 정상 범위에 드는 지능은 되어야 공부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우등생이 되기 위한 절반의 조건이 지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능이 정상인 이상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교육은 영재나 천재 같은 특출난 아이들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IQ 85 이상이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수능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평범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아이라면 응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만큼이나 무의미한 것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던가.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아이의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능을 핑계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노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환경. 학습과 관련된 환경이라고 하면 아이의 학습 능률을 올리는 공부방 인테리어 같은 것을 떠올리는 엄마들이 많을 것이다. 가구의 배치라든지 벽지의 색깔이라든지. 그러나 학습 환경은 그런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 같은 경제적인 문제, 롤 모델 제공 같은 정서적인 자극까지도 포함된다. 환경의 층위도 가정부터 학교, 학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겹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가정 환경이다. 필자는 항상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가 난다고 강조한다. 공부의 기본은 집중력이고 그 집중력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난다거나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다면 아이가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의 감정은 어른들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영향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이야말로 우등생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정감 위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 양질의 자극이다. 우리의 두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자극을 받고 그에 반응하는 과정이 쌓이면서 다채롭게 발전한다.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한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 A와 B는 2살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이별을 한 채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다. 두 사람은 2020년이 되어서야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덕분에 과학자들은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A가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반면 B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종교적이면서도 가족 갈등이 심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IQ는 보통 7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쌍둥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차이가 16이나 났다. 이는 환경에 따라 지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유아기에 아이들이 3가지만 좋아하면 충분히 우등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집, 엄마, 책이다. 화목한 가정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책 읽는 것을 즐기는 아이라면 필요한 것은 다 갖춘 셈이다. 엄마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우등생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기질.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지원을 해주며 키워도 아이들은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다. 타고난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들을 한다.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하는 MBTI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질 검사가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단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질 검사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셀프 진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나쁜 면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이다. 게다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과 남들이 보고 느낀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셀프 진단의 결과는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뜻밖의 요인으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분명 문과형 기질을 가진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수학 교육을 많이 받은 탓에 이과형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처럼 말이다. 그래서 검사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엄마가 직접 관찰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엄마가 아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예를 들어 엄마는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아이는 먼저 생각부터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아이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움직이길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을 정리하느라 한참을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러면 10중 8구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아니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제 할 거야. 뭐? 이제? 말한 지가 언젠데. 막 하려던 참이라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뭘 시작하기도 전에 야단부터 들어서 주눅이 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속이 터질 것이다. 서로 속도가 다르면 이와 같은 일은 수시로 일어날 것이다. 속도의 장단은 있지만 옳고 그름은 없다. 행동이 재빠르면 일단은 시원시원해 보이겠지만 서두르다 놓치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느리다고 갑갑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것이 그만큼 아이가 꼼꼼하고 세심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타고난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속도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찾는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 쓴 엄마주도 학습에서 아이들의 성향을 활동형, 산만형, 규칙형, 탐구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처법을 이야기한 바 있다. 필요하면 참고로 삼아 보아도 좋겠다. 초등저 학습법, 10가지 법칙. 초등 저학년은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때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대신 공부하는 습관이 바르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시기에 집중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형제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 이 시기에 아이는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형제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내가 우리 집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게 학습과 관계가 있을까? 확실히 관계가 있다. 어린 시절에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과해 뇌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는 저하된다.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을 겪을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라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학습의 의욕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우등생 532 법칙에서도 환경을 언급한 것이다. 형제 관계도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형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다. 엄마를 중심으로 형제가 등거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외동으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마지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고 뒤늦게 태어난 동생은 자기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집안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이 부러울 수 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시기에는 경쟁심이 더욱 커진다. 혹여 동생이 형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눈치가 빨라 부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형은 마지의 자리가 그리 견고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이때 부모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형은 형대로 칭찬해주고 동생은 동생대로 칭찬해 주어야 한다. 훈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의미로 훈육을 해야지 너는 형이니까 참아라. 너는 동생이니까 형 말을 들어라 등의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집안의 규칙을 세우고 누구라도 잘못하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모의 편애 때문에 부당하게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일 것이다. 공정은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둘째,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고 배움이 기뻐야 한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는 어렵다. 학교가 싫으면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아이에게 학교가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친구와 놀고 싶어서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든 이유가 무엇이든 좋다. 그래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엄마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려면 엄마가 먼저 학교에 대해 좋은 말들을 들려주어야 한다. 학교가 진짜 멋있다. 운동장도 넓고 놀이기구도 많네. 친구들이 너무 재밌더라. 내일 학교 가면 그 친구들도 만나겠네.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멋있는 곳, 재밌는 곳,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자부심이 생기면 그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 스스로 의욕적으로 수업에 임할 테니까. 그러면 그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은 또 얼마나 재미가 있겠는가. 셋째, 인정과 칭찬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 바꿔줄게. 우리는 흔히 이런 물질적인 보상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거나 동기부여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보상일까? 물질적 보상은 반복될수록 효용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번에 아이가 약속대로 시험을 잘 봐서 핸드폰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자. 그럼 다음번에는 또 무엇을 보상으로 내걸 것인가? 핸드폰보다 못한 선물은 성애에 차지 않을 테고 그보다 고가의 선물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설령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매번 새로운 선물을 할 수 있다고 한들 아이가 새 물건을 가질 때마다 새로이 기뻐할까? 아니, 오히려 점점 기쁨이 무뎌질 것이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좋은 보상은 바로 칭찬이다. 칭찬은 듣는 사람의 자신감을 높이고 그 칭찬에 부응하고 싶은 의욕을 만든다. 이를 증명한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진행한 실험이다. 로젠탈은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실시한 뒤 상위 20%의 아이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며 성적 향상이 크게 기대되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선발된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명단 속 아이들의 성적은 정말로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교사들이 우수한 학생이라 믿고 기대와 칭찬으로 아이들을 대하자 아이들도 그 기대에 맞추어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이를 로젠탈 효과라고 한다. 이처럼 칭찬은 물질적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감 그 이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칭찬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도 요령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칭찬이다. 누가 봐도 예쁜 여배우에게 너무 예뻐요 라는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화 속에 나온 편지 직접 쓰신 거라면서요? 어쩜 글씨도 그리 예쁘세요? 이런 칭찬은 그 배우가 나온 영화를 보고 그와 관련된 정보도 귀담아 들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어떤 칭찬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겠는가? 그래서 칭찬은 너의 어떤 모습, 어떤 점이 좋았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현관 신발 정리를 도와주었다면 그냥 고마워 라고 하기보다 가 신발 정리를 해서 현관이 깔끔해졌네. 고마워 라고 칭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확실한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영어 수학의 순서로 공부하자. 공부는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다른 과목들보다 영어를 메인으로 하는 게 좋다.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가장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 아이들은 저학년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읽기 레벨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써보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도 갑자기 영어 공부를 끊지 말고 주 1에서 2회 정도는 꾸준히 공부하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학원을 다닌다면 영어 숙제는 엄마가 꼭 봐주도록 하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네 영역을 고루 경험하며 언어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혀두면 고학년에서 영어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수학의 경우 1에서 2학년 때까지는 사고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선행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자기 학년 공부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6개월 정도만 선행을 하자. 그래도 괜찮다. 영어와 수학 학습법은 뒤이어 나오는 2부 김희덕 선생님의 탄탄 영어 전략과 3부 윤기은 선생님의 탄탄 수학 전략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다. 다섯째, 우리말 실력을 업그레이드하자.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 아이의 관심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말 실력도 키워야 한다. 단순히 우리말을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교과로 배우는 언어는 다르기 때문이다. 시험에는 일상 언어보다 더 어려운 어휘가 사용되고 더 복잡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니 일상생활용 초급 한국어에서 시험용 고급 한국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한자 공부다. 한자어는 우리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속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도 거의 다 한자어다. 이런 어휘를 그저 텍스트로 받아들이느냐 담긴 한자어의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는 실력에 큰 차이를 만든다. 한자 급수를 따는 방법 말고도 한자 학습지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법 천자문 같은 책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교구 수업. 사고력 수학 수업을 통해 두뇌를 개발한다. 요즘의 수학은 공식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이던 과거와 다르다. 스스로 새로운 풀이 방법을 발견하거나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즉,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화 수학을 해야 하는데 이 심화 수학의 핵심이 바로 사고력이다. 이에 대비해서 교구 수업이나 사고력 수학을 통해 두뇌를 개발하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다. 교과서에 사용되는 교구들은 동네 문방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가격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대여섯 쪽만 갖추어 두면 5에서 6학년 시기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구입해서 엄마표 교구 수업을 준비해보자. 교구와 사고력 수학에 대한 설명은 3부 윤기은 선생님의 탄탄 수학 전략에서 좀 더 상세하게 등장할 것이다. 일곱째, 자기 전 30분 1시간은 해피타임으로 만든다. 유아 때 매일 30분으로 시작한 해피타임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자. 물론 이는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잠들기 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1시간으로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30분 정도를 유지해도 괜찮다. 해피타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할 필요는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꾸준히 하면 된다. 여덟째, 일주일에 하루는 사교육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해피데이로 정해 사교육 없이 온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자. 해피타임으로 짧게 즐겼던 것들 중에서 더 관심이 가는 것을 골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라면 해피데이에 우주에 관한 책이나 영화 관련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아니면 엄마와 함께 천문대나 우주 관련 박물관, 전시회, 체험관 같은 곳에 다녀오고 싶을 수도 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주자. 이런 활동들이 쌓여 비교가 역량이 되고 미래의 전공, 나아가서는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 되는 것이다. 아홉째, 일요일 오전은 아무 일정 없이 푹 재워야 한다. 아이들이 성장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요일 오전에는 일주일간 쌓인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 푹 재우는 것이 좋다. 그래야 키도 쑥쑥 자라고 정신도 건강해진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활력도 새로이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은 원래 청개구리라 주중에는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일요일에는 좀 쉬고 싶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일찍부터 일어나 밥을 보챌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어떤가? 어떤 방식이든 일요일 오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자유 자체가 휴식이다. 열째, 초등 저학년의 주요 스포츠는 줄넘기, 수영, 축구다. 줄넘기는 간단한 도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 활동 시간에도 줄넘기를 시키는 학교가 많다. 급수 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시켜두면 좋다. 앞서 아이들의 체형을 잡아주는 운동으로 수영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라 위급시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과 관계된 만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자. 축구는 클럽 활동이 활성화되어 주말 체육으로 익히는 경우가 많다. 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교류하는 경험으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아이가 관심이 있으면 시켜보길 추천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